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운영위원회의 연구 결과 보고서가 승인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핵무장의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미국 아이다호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지난 10여 년간 연구한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한미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운영위에는 미국 국무부 에너지부 해관보청이 참여했으므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재처리 기술 확보를 일부 허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5년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우라늄을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협정은 완전한 재처리 기술을 확보한 것은 아닌데요. 파이로 프로세싱으로는 핵무장에 적합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으며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평화적인 목적의 핵물질 재처리만 승인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협상 결과에 많은 우리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4세대 원자로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핵연료를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고, 이뿐만 아니라 다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핵을 무기화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 국가로 변모하면 얼마나 국방력이 강력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변 군사기밀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협정은 2015년 한미원자력 협정의 연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존 협정을 연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협정에 한미 양국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2015년 당시 우리 정부는 재처리를 할 수 없어 가까운 시일 안에 포화 상태에 접어들 폐연료봉 저장고 문제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무기 등 여러 문제를 들어 협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20 미만의 전홍축이 허용되었고, 파이로 프로세싱 등 재처리 기술 연구를 맡던 골드 스탠다드 규정을 철폐했습니다. 다만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통한 재처리 기술의 확보는 한미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승인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2021년 8월 31일까지는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단독으로 핵물질을 재처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공동조사 결과가 승인되는 것은 파이로 프로세싱을 이용한 핵물질 재처리가 승인됐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파이로 프로세싱이 대체 무엇이기에 미국이 이렇게 까다롭게 굴었던 것일까요? 파이로 프로세싱은 수십 년 전부터 차세대 핵연료 재처리 기술로 주목받던 핵 재처리 방식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질산에 넣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습식 재처리 방식과 달리 육육염과 함께 고열 속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가루로 건조해 핵물질을 추출합니다. 이 때문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정확히 분리할 수 없고 고농도 농축 역시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바로 이 덕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재처리를 하겠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 정부는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재처리한 핵물질은 핵무기로 쓸 염려가 없으니 협정을 개정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인데요. 만약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별도로 농축할 수 있는 습식 재처리를 주장했다면 한미 공동연구는 커녕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협상을 대실패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20 미만의 전홍축로는 상업용 원자로조차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려운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꿈도 꾸기 어렵고 핵무장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종속협상이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이나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들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때 질산을 이용한 습식 방식으로 90% 이상의 고농축 재처리를 합니다. 그래야 연료봉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핵무기에 쓸 수 있는 핵물질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전범국인 일본조차 습식 재처리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6년 전인 2015년을 기준으로도 47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플루토늄 8kg을 사용한 핵폭탄 6,000발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도 승인받은 습식 재처리를 한국은 할 수 없으니
한국이 협상에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승인받은 파이로 프로세싱은 아직 미완의 기술입니다. 정확히는 재처리에 드는 비용과 기술적 난이도가 습식에 비해 너무 높은 게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러니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이 협정 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기술진의 실력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인데요. 아직도 숲 방법이 효율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파이로 프로세싱은 습식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개념 원자로만 있다면 파이로 프로세싱으로도 핵무장에 반드시 필요한 플루토늄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 역시 이런 점을 미리 파악해 한국에 투자했을 정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는 지구인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봤을 유명인입니다.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OS인 윈도우 시리즈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윈도우뿐 아니라 마이크로 오피스 등 각종 프로그램을 팔며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시가총액은 2조 2,8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한국이 1년간 GDP를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당연히 회사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의 자산 역시 어마어마한데요. 추정 재산이 거의 200조에 가까운 엄청난 거구입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한국의 원자로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 2006년 테라파워사를 설립했습니다. 테라파워사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원자력 발전기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빌 게이츠는 지구온난화와 세계적인 에너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뿐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하는 미래의 원자로는 홀렘을 사용한 고속증식로인데요. 토륨은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이나 반감기가 짧고 방사성이 낮아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면 핵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높아 원자로가 손상되더라도 후쿠시마 사태 같은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토륨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토륨 원자로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속증식로라는 구조부터가 문제였는데 고속증식로는 한때 꿈의 원자로라고 불렸던 원자로 설계로 수입한 연료가 스스로 증식한다고 해서 증식구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방사능 물질은 우라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라늄 235라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 우라늄 235가 들어있는 연료봉의 중성자를 발사해 핵분열을 일으키고 이때 발생한 연료 증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핵연료봉에 들어있는 우라늄 235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경수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작 4% 정도에 불과합니다. 연료봉을 5년쯤 사용하면 이 중 대부분의 플루토늄 세슘 등으로 전환되는데 100kg의 연료봉 중 실제로 쓰이는 부분이 불과 수kg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증식로는 다릅니다. 고속증식로는 플루토늄과 열화 우라늄이 결합된 MOX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때 고속의 중성자를 쏘아 MOX 연료 안에 있는 우라늄 238을 플루토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돌릴수록 원자로의 핵심 에너지원인 플루토늄이 오히려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질량이야 계속 줄어들지만 쓸모없던 우라늄 238을 에너지원이자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 각국은 고속증식로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프랑스의 슈퍼피닉스가 일본의 몬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고속의 중성자를 쉼없이 쏘아내야 하다 보니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이 때문에 잦은 사고가 일어나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 역시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너무 까다로운 구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해법을 고민하던 그가 답을 찾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주목한 것은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증식로를 연구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속 증식로를 이용한 4세대 원전이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러시아의 경우
무려 52기가와트의 전력을 낼 수 있는 비행 1200엔 증식로를 2025년까지 건설할 예정입니다. 한국 역시 고속 증식로를 연구했는데요. 소규모 기반의 증식로인 칼리버 600을 설계했으며 5분의 1 크기의 실중 모델인 스텔라를 지난 2020년 구축했습니다. 피스보트 방식의 증식로인 평화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돋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건식 재처리를 시도한 국가는 오로지 한국뿐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이런 기술력을 확보한 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의 원자력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핵강국들의 경우 더 저렴하고 확실한 습식 재처리 방식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고, 후진국들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식 재처리를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반면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으면서 핵발전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식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의 가장 큰 장점은 반감기가 길고 치명적인 초우라늄 피날레를 분리할 수 있고 원자로 안에서 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증식로와 연결되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 발생했던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을 줄여 방사능 유출피를 최소화하면서도 증식로를 통해 핵무장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날이 갈수록 쌓이고 있던 폐연료봉을 재사용해 플루토늄을 생산하면서 오히려 핵폐기물의 양과 위험도를 낮추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가압중수로 방식인 월성원전을 운영하며 발생한 소량의 플루토늄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재처리한 연료봉을 이용해 고속 증식로를 돌리기 시작하면 얼마 안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핵과학자들은 2018년까지 소준경 증식로의 실증 모델을 만들고 2030년대 중반까지 수출형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사와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핵미사일로 전환이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LCL-빔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2020년대 후반이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있습니다. 플루토늄 확보는 신형 원자로의 부수적인 성과물일 뿐입니다. 이 원자로를 이용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갖지 못했던 여러 무기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돈이 있어도 만들지 못했던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원자력 추진 구축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미 한국은 한국 독자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